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분야는 바로 작문이에요. 프로덕션의 그리드라고 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응시자들이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내가 쓴다는 거는 물론 프랑스어로 써야 되니까 프랑스어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쓸까라는 내용을 먼저 우리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내용을 정리하는 것,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능력을 아두, 아앵이나 아두부터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배양이나 배두 가서 프랑스어를 아무리 잘 쓴다고 잘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점수를 결코 받지 못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습득해야 될 그러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델프 아두 장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 단계 보면 글의 형식을 파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두의 경우 내가 장문을 할 때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 내가 보내는 글을 받는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지시사항을 보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글을 쓸 때 친구에게서는 쥐를 쓸 것이냐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경우에 vu를 쓸 것이냐 결정이 돼요. 쥐, vu 이거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채점을 하는 항목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 기준이 있어요. 평가 기준이. 이 기준에 어긋나면 채점 항목이 한 14개, 15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한 6개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 쥐냐 부냐 하나를 틀렸기 때문에. 따라서 꽁신류를 보고 내가 이 글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친구에게 편지 또는 메일 중 개인 메일인지 이럴 경우에 쥐 아니면 vu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단체 메일일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일을 보내는데 그냥 한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 중이야. 그렇다면 여행을 하면서 여행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내 친구들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단체 메일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맨 앞부분에 편지는 인사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녕 잘들 지내? 잘 지내? 라고 써야 되는데 단체 메일이라는 그 꽁신류의 지시사항에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라고 나와 있다면 맨 첫 부분에 쌀리 쓰고 어떻게 지내라는 말이 꼬멍 vat쥐가 아니라 꼬멍 딸레vu로 바뀌어야 돼요. 왜?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지내? 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를 꽁신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대상 중에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다 내가 글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특정이에요. 또 나는 일기장 내 일기장에다 내가 주거날 빼앗으나 아니면 앵띠무라고 그러죠. 주거날 앵띠무 내 일기장에 편지를 쓸 때는 만약에 여행에서 갔다 온 느낌을 일기장에 쓰십시오. 이렇게 지시사항에 나왔는데 내가 시작을 꼬멍 vat쥐 이렇게 시작하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나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에요. 따라서 어떤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 지시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꽁신류 지시사항에 보면 당신은 어디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어디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대부분 열거가 돼요. 그러면 내가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 지상에 열거되어 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점을 할 때 만약에 꽁신류 지시사항에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쓸 때 2가지만 쓰고 하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감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읽을 때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번호를 매겨 놓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래 놓고 내가 글을 쓰면서 수시로 1번, 2번, 3번을 내가 다 지금 적고 있는지 안 적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번째는 단어 수가 있는데 이 아두 장문의 경우는 유형이 2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볼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첫 번째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주로 어디 특정 장소에 가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난 후 또는 보내고 있으면서 글을 쓰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는 단어 수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수화성 미니멈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유형의 여행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냈을 때 그거와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최소 60단어를 넘으라고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몇 단어까지 쓰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있어도 60단어 이하로 글을 썼을 때는 감점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작 60단어를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단어 수에 해당되는 평가는 사실 1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멈의 단어를 넘겨야 되냐면 60단어 밑으로 쓰게 되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인사만 쓰고 작별 인사 쓰면 약 25에서 30단어가 지나가요. 그럼 내용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비었기 때문에 채점을 평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1번 유형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60단어 이상을 써야 돼요. 요즘 추세는 대충 100단어 정도를 써요. 학생들이. 100단어면 그렇게 아두 수준에서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떻게 된 게 거의 다 100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최소한 한 70단어 이상은 써야 평가를 받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어 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2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행 경험에 대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1번 유형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물론 또 디테일하게 조건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행 경험에 대한 기술이에요. 즉 여행의 종류, 이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거는 뭐 가족이든 또는 친구든 나 혼자든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어학인데 어학 또는 기업 연수예요. 이 2가지를 우리는 스타주라고 얘기를 해요. 어학 연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스타주 랭귀스틱이란 말이 붙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스타주가 나오면 연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든 여행이든 관광이든 어떤 장소를 간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돼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이 여행과 관련해서 글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이 여행지를 내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또는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프랑스 사람들 습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입장권을 살 때 입장권이 만약에 뭐 15유로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우리나라 같으면 20유로를 주면
바로 표하고 5유로를 바로 줘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보면 어느 가게든지 물건 사고 보면 15유로짜리 물건을 산 다음에 20유로를 내면 15유로짜리 물건을 주고 난 다음에 16, 17, 18, 19, 20 이렇게 하나씩 세서줘요.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꺼번에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습관이 붙은 건지 몰라요. 내가 텍스트 쓸 때 기초회화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래요. 야, 이 사진 속에 얘 누구야? 내 여자 사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쁜데? 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점심 사줄게 라는 말을 탁 썼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말이겠어요? 둘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사촌이 예쁘니까 소개시켜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이런 얘기는. 그런데 프랑스 원어민이 교정을 보다가 교수가 이해가 안 된대요. 갑자기 예쁘다는 얘기 다음에 왜 밥을 사준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은 소개시켜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텍스트에다가 야, 너 그 친구 나한테 소개시켜 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밥을 살게. 이걸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답답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맞춰야 돼요. 따라서 자, 글을 쓸 때는 왜 내가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행지에서 했던 활동을 다 적어요. 그게 기업연수든 어학연수든.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였다면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뭐 수업이 좀 프랑스어가 어렵고 발음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은 어땠고 또 학급 친구들 어땠다. 이러한 얘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기업연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따라서 처음에 회사에 갔는데 일이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다.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죠. 상세히 기술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연수를 갔더라도 어학연수든 기업연수든 연수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장소를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꼭 중요한 거. 어느 한 장소를 방문을 했으면 그 장소에서 느꼈던 내 느낌. 그게 바로 꽁시뉴에서 여러분 그 텍스트를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vos impressions, 당신의 느낌을 쓰라는 얘기가 꽁시뉴에 꼭 나와요. 한 곳 방문한 곳마다 내가 느낌이 어땠다라는 걸 써야 돼요. 어려울 것 같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프랑스 갔어요. 그래서 내가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 그림들 많을 거 아니에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유명한 그림들이 많았다. 그 다음 에펠탑을 갔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겠죠? 사람이 아주 많았다. 이게 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돼요. 감점이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꼈던 점. 일반적으로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훈훈하게 짓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게 아두 두 가지 장문 유형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Vous êtes en train de voyager. 당신은 여행 중입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죠. Être en train de. 어디에? Dans un pays étranger. 외국을 여행 중이에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Vous envoyez un courrier. 이메일을 보내요. 누구한테? votre am이에요. 따라서 이 텍스트에 나오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은 뚜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친구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vous lui racontez votre voyage. 당신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죠. donnez vos impressions. 당신의 느꼈던 점을 쓰십시오. 라고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진행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60모 미니멈이라고 주어졌죠. 최소 60단어. 그러니까 이상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70에서 80단어는 기입을 해야 돼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보면 외국 여행 중에 친구에게 여행에 대한 글을 쓰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여행을 하면서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한 느낌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간략한 인사 및 여행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인사 마셔야 되니까 살리 하고 툭 던졌어요. 안녕. 그래 놓고 j'ai un ami, 이제 내가 여행을 가게 된 계기를 쓰는 거예요. j'ai un ami français. 나는 프랑스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냐? qui est resté chez moi. 우리 집에 머물렀던 친구예요. 언제 동안? pendant un mois.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던 프랑스 친구가 있었죠. 그렇다면 왜 머물렀겠어요? quand il a suivi les cours de coréen. 한국어 수업이에요. 한국어 수업을 들을 때 그 친구가 어디에서? en Corée. 한국에서. 언제? l'année dernière.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던 프랑스 친구가 있어. 자, 이 얘기를 왜 밝혔을까요? 당연해요. 이 친구가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나를 고마우니까 초대한 거죠. 그래서 갔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간 거예요. 이야기를. 오케이? 일마 포포제. 그는 나에게 제안을 했죠. 뭐라고? passer les vacances chez lui. 자기네 집으로 방학을, 바캉스를 보내러 올 것을 제안했어요. 세때 때, 이번 여름에. 그래서 갔다는 얘기겠죠. Je voulais voyager en France. 나는 프랑스를 여행하고 싶었어요. Depuis longtemps. 오래전부터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j'ai enfin décidé d'y aller pour la France. 프랑스를 위해, 여기서 이는 물론 친구 집이에요. 프랑스에 가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뭐겠어요? 내가 프랑스를 가게 된 이유예요. 그런데 이거의 내용들만 봐도 지금 단어 수가 몇 단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나, 둘, 셋, 넷. 열셋, 넷이면 52단어, 52, 53단어예요. 아직 여행에 대한 뭘 했는지를 얘기하기도 전에 52단어가 이미 채워졌어요. 이러고 시작을 하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행지에 도착하고 나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프랑스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깰덩 페틸 슈토아. 야, 네 나라 어때? 날씨가 어때? 해놓고 진짜 날씨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날씨가 어때? 여기는 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일라 플리 예가 어제 비가 왔어요. 네? il fait beau depuis ce matin. 오늘 아침부터는 날씨가 좋다는 얘기예요. 날씨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머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 Je suis arrivé avant-hier. 나는 그저께 도착했어요. 그리고 Mon ami est venu à l'aéroport pour me chercher. 내 친구가 나를 찾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 순서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갔겠어요? 친구 집으로 갔겠죠? Sa famille m'a bien accueilli. 그의 가족이 나를 환대해 주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은 내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 홈스테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파무 다케이 집에 있게 되죠. 프랑스 가정집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프랑스 그 머물게 될 가정집에 갔을 때 그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써요. 가족들은 나를 환대해 주었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J'ai visité le musée du Louvre hier. 어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제 했던 활동들을 시작해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으니까 그때 방문했을 때 나의 느낌을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Il était assez grand. 미술관이 꽤 컸고 J'ai pu apprécier
네 따블로 트레셀레브르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예요. 여기서 사실 끝나도 돼요. 문장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덧붙였어요. j'ai vu seulement dans les livres. 내가 단지 책에서만 봤던 매우 유명한 그림들. 이렇게 뒤에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단어 수를 확보했어요. 쉬운 2개의 단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이 부분을 생략해도 돼요.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유명한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게 내 느낌이에요. 여기서 끝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Je suis aussi allé. 여기에 visit나 알레나 어느 특정한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휘를 피하게 해요.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visit를 썼고 하나는 알레를 쓴 거예요. 가능하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안 쓰는 게 좋아요. Aller voir la tour Eiffel. 에펠탑을 보러 갔습니다. 언제? aujourd'hui, 오늘. 어제는 루브르 박물관, 오늘은 에펠탑을 갔어요. 그렇다면 에펠탑에서 느낀 점이 뭐냐라는 거죠. Il y avait trop de monde.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j'ai fait la queue. faire la queue. 그러면 줄을 서다예요. 나는 줄을 섰어요. pour y monter. 그것에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이것도 내 느낌이에요. 그리고 la vue était magnifique. 우리말로 하면 그 풍경, 내 눈으로 보는 그 뷰죠, 뷰. 뷰가 아주 훌륭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에펠탑을 올라가서 내가 느꼈던 바로 그 점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작별인사로 끝내는 거예요. 너만 내일은, 자,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뭐겠어요? 어제 내가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을 간 건 과거예요. 따라서 복합 과거와 반과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너만 내일은 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려면 시제가 미래로 바뀌어요. 즉, 한 텍스트 안에 과거와 미래, 현재를 골고루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문법 점수가 높아져요.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Demain, je vais partir. 난 떠날 거야. pour Italie. 이탈리아로 떠날 거야. 예, 근접미래 썼죠? Avec mon ami. 내 친구와 함께.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On va visiter Rome. 로마를 방문할 거야. 그리고 manger des pizzas. 피자를 먹을 거야. 어느 특정한 여행지를 가면 꼭 얘기해야 될 것이 먹는 거예요. 반드시 먹는 것도 거론을 해야 돼요. 자, 주회 저기까지가 이제 내일 내가 해야 될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회 헝트레 덩 두스맨 2주 후에 내가 귀국할 거야. 그래서 주베트 몽트레 메 포토 내 사진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작별 인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Je vais acheter un joli cadeau pour toi. 너를 위해서 예쁜 선물을 살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작별 인사예요, 사실은. 여기가. 그리고 비즈, 친한 친구들 섹스는 작별 인사인 비즈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쓰면 돼요. 여기 있는 종어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프랑스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종어는 지금 군대 가 있는 제 제자입니다.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호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보기 바란다. 너 이름 여기 나왔다. 자, 지금 봤던 이 내용이 우리가 1번 유형, 첫 번째 유형지의 어느 특정한 장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벌였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내가 쓰는 글이에요. 지금 나왔던 내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은 주제가 바뀌더라도 글의 구성 방식은 똑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가 봤던 예로 쓴 이 텍스트 있죠? 이 텍스트를 외우는 거예요. 저 텍스트를 그대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외워서 썼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실제로 간 게 아니라 가상을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거짓말이다 진짜다를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지금 봤던 텍스트를 외운다면 단어만 몇 개 바꿔도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해질 수 있어요. 지금 쓴 양이면 최소한 100단어가 넘을 거예요. 훨씬. 이렇게 되면 아두 일본형 장문으로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텍스트를 머릿속에 입력시키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손으로 쓰면서 그 단어를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리고 소리 낸 거를 다시 내 귀로 듣고. 이런 전통식으로 하면 아마 텍스트를 외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첫 장문 문제였는데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 학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Au revoir et bon travail!